하루 한 권 책 읽기. 지난주 토요일 날 주말 내용을 좀 함께 공유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을 여기도 지방이지만 지방을 갔다 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야 할 책이 좀 누적되어 있고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강아지 똥별, 시의 문장들, 스파이, 이렇게 이 책들은 제가 빌려온 거라서 도서관에서 서평하고 정리하고 갖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책 6권, 오늘 좀 6권을 좀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시청자 또 독자들과 정서적 소통이 됐는데, 하루 한 권 책 읽기가 불가능한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2-3시간 집중하고 또 책 정리하고 서평하면, 물론 저도 일과가 있습니다. 일과가 있고 또 일과 중에 짬짬이 또 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재밌습니다. 예전에 저 나름대로 물론 독서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한 권 책 읽기 하면서 예전에 독서는 그래서 지속성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독서력이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루 한 권 하면 이제 너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동진 독서법에 그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좀 하면 약간 소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진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확장성 있는, 넓게 하는 독서인데, 저도 여기 이제 책이 좀 쌓여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이 책이 좀 쌓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빌려온 책들이고, 이렇게 빌려온 책들이고, 그리고 또 읽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권을 끝낼 만한 만만한 얇은 책이면 우선 돼요. 그거는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중에 또는 좀 두꺼운 책들은 짬짬이 읽어 놓는 거죠. 시간대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책만 읽냐? 근데 책을 읽게 되면 책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과 생활,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책을 보게 돼요. 뭐 기다리면서 보면서 조금만 짬짬이 시간이 있으면 바로 책을 보게 되죠.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한 권 독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마음만 먹으면 정진영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성 작가입니다. 이제 문장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더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나는 그렇게 했다. 고니가 원하는 대로 했다.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 그 애를 설득하기를 단념했다. 이제 단편 소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마음만 먹으면이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 책이. 병동 사람은 그 여자를 피자 언니라 불렀다.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믿는, 자기만 환자가 아니라고 믿는 모든 환자들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보호사, 방문객까지 나는 그녀가 유명 인사라는 걸 이번 날 대번 알았다. 피자 언니는 산책로 옆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종일 통화했다. 피자 언니는 문자 그대로 거기서 살았다. 잠도 선체로 잔다고 했다. 독방의 형벌을 자처한 수인처럼. 자, 여기 이제 앞에 얘기했던 고은희는 이제 여자 신임 법관, 판사죠. 판사가 부장판사에게 부탁받은 고아인 19살 한 소녀와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소녀는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뭐 부장판사,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장판사가 보호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둘 다 여자잖아요. 젊은 여성들 특유의 거리 두기와 또 함께 하기가 역설적으로 좀 표현된 그런 소설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음만 먹으면이라는 것은 이 주인공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정신병원에서 겪는,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 그 병원에서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 말고. 그러니까 이 화자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모두가 환자라는 것을 이 소설이 또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상과 적용 한번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스토리의 개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을 봐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고아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겪는 권력의 가장 상층부에 속한 판사인 여성, 그의 눈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것 같으나 결국은 고아와 결이 다른 인생에서 파고드는 연민, 그 연민은 상대인 고아 곤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들켜버린다. 선생님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면에 날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달라. 로 읽어야 하는 계층적 갈등이 녹아 흐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읽었다. 네, 제가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편 마음만 먹으면에서 거식증 환자, 이 여자 주인공이 거식증 환자였어요. 거식증 환자가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겪는 갈등과 아픔을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사는 병원 직원들과 관계자, 실은 그의 부모까지 통으로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우리 모두는 병자일 게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또 다른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일명 피자 언니. 거식증 환자와 피자 언니의 묘한 배치를 통해 우리가 먹지 못하는 병은 먹어야 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건지, 안 먹는 병이 자청한 건지 모호하다. 그러나 그 안에 녹아있는 새로운 힘, 적어도 이제 이 생각은 제 생각인데, 그 힘은 우리 모두가 환자임에도 환자 안에서 계층과 서열을 존재하는 세상이 참 그렇다. 세 번째 단편 새끼 돼지는 가족 구성원의 이방인이 슬며시 들어온다. 베트남 혼혈이 사회가 다인종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엄마는 베트남,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나온 아이가 엄마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엄마는 가버렸어요. 버리고 갔죠. 그리고 무능한 아버지한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친척이 되는 주인공의 집에 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이 사회가 다인종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 다인종이 친척이 되고 그를 맡아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영악함, 아마 그 영악함은 이 사회가 그에게 준 아픈 선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얘가 베트남애가 한마디씩 해요. 뭐 집에서 가정부로 있는 아줌마가 그거 다 입어봤다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아줌마를 주인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가 이제 그렇게 영악해졌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가 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그 이방인을 내보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편협한 삶의 내용이 우리 사회, 우리 가족을 고발하고 있다. 자, 작가의 파격적인 입체성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조금의 인내를 필요하게 유도한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본 책은 강아지 똥별. 권정생 선생님 삶의 일대기죠. 제 감상만 적어봤습니다. 뭐랄까, 방금 책을 다 읽고 놓았다. 그리고 뭘 쓰지? 내 안에 밀려드는 감동은 내 몸이 깨끗하게 낀 것 같은 느낌이다. 수돗물에 나온 온수가 아니라 폭포에서 내리는 자연물에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느낌. 책 속에는 목사 얘기도 많이 나온다. 그가 교회 종직이었기에 지책에서 목사님을 배웠겠지만 좀 못하다. 비신학적인 말들도 많이 있다. 뭐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 같기도 하다. 제 느낌입니다. 이건 제 느낌. 그럼에도 그를 닮고 싶다. 욕심내지 말고, 사실 요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혹시 내 욕망의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강아지 똥배 읽으면서 나의 열심이, 이게 내 열정이 이게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권정선 선생님은 사람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사람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사랑으로 봤다. 그래서 뭐 쥐하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강아지하고도 얘기하고, 강아지 똥, 그게 바로 그 집 앞에 오는 강아지에 밥을 주고 그 강아지가 이제 변을 놓고 그 위에 민들레가 피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랑해야 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의 문장들, 세 번째 시의 문장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의 문장들. 이 책 때문에 제가 다시 시를 쓰기도 했는데, 천양이의 다행이란 말, 시가 한 문장 있고 그 시에 대한 배경을, 스토리를 써갔는데 정말 읽을만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문장들. 제가 여기 이제 천양이의 한 줄인데, 저는 시 전체를 제가 읽어볼게요. 다행이란 말. 한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는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마음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가 또 그녀를 보았다. 놀란 일이 눈앞에 벌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흔들리지도 않았다.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이 얹혀있는 돌덩이 하나가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싶지 않다. 멀쩡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일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장애도 없는데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흉내 내면서 왜 국을 했느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시인의 눈은 그것이 아니겠습니다. 다행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픔이 없었구나. 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 시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번째로 본 책인데 올해 스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파이. 이 코엘료의 파울루 코엘료의 작품이어서 인상 깊게 봤는데 누구 얘기냐면 실존 인물 마타하리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마타하리가 뭐랄까 고급 창녀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이중 스파이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얘기죠. 한번 감상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타하리 서간 형태로 마타하리의 서신과 그의 변호사 클리네의 답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 에서는 마타하리가 담담하게 사형을 받아들이고 사형당하는 장면이 서술됐고 에필로그에는 마타하리 처형 이후에 그를 신문하고 고발했던 프랑스 고위 군인들의 불명예스러운 인생과 사실을 고백하여 마타하리가 죄가 없다고 밝히는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다. 대부분 실화를 서간문 안에서 작가의 약간의 가공만 입혔다고 한다. 한 여인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1차 세계대전 즈음의 폭력적 시대를 생존하기 위해 또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적 저항의 표본이 보여주었다고도 한다. 네덜란드 출신 마타하리는 강간과 폭력으로 일궈진 가정생활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재능이 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세계적인 무희가 된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으로 그 당시 100년, 120년 전에 그런 게 비일비재했나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그로부터 이제 거기서 탈출하려고 가정 생활도 어렵고 장교랑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장교랑 결혼하여서 인도 쪽인가요? 그쪽에서 관능적인 춤을 배우게 되죠. 화려한 그의 관능적인 춤에 고위직들은 그를 정부로 두고 마타하리는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 물론 단 한 사람 러시아 장교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인기가 시들해지니 독일에서 그를 스파이로 이용할 생각으로 거액을 줄 테니 독일에 와서 춤을 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마타하리는 그것을 역이용하여 프랑스군의 자신이 독일에서 스파이 제의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프랑스 장교는 그를 이용하여 이중 스파이를 만들고 결국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지자 마타하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래서 희생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사형에 처하게 된다. 폭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저항했던 사람으로 오늘날 페미니즘의 선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한 여성의 삶을 이용한 남성적 폭력이야말로 저급하고 비겁한 사회였다고 가늠할 수밖에 없다. 코엘류의 다른 세계 작품이라 기대했던 그 신선하고 따뜻함보다 격렬한 고발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럭키 책도 갖다 줬네, 그죠? 럭키라는 책도 총 7권이군요. 럭키는 김도윤 씨가 내내 잠든 7가지 법칙인데 저는 이런 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계발서는 그게 다고 그게 모델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작가가 그런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책 속에 있는 어록들을 보면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 제 인생을 바꾼 건 그냥 책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저였어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중에서. 자, 한번 정리와 서평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나는 행운, 복, 운 이런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요행이나 기복이나 운수와 연결된 그런 것들. 그렇지만 이 책은 럭키는 아주 유연하게 접근했다. 닫힌 것을 푸는 락이죠. 그걸 푸는 열쇠. 그런 면에서 운도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직접 해본 경험자답게 진솔하고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다.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7가지 다양한 만남의 경험과 도전과 시도를 통해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작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전수해준 의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한 부분도 인상 깊다. 친근함이 간다. 예, 자기계발서로 좋은 책입니다. 한 권, 네, 이동진 씨. 저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나름대로 독서가라 생각해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권 하면서 읽게 됐는데, 네, 한번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책 읽고 싶어 미친 사람 이동진 씨. 3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동진의 독서법은 1부에서 책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지론을 수필처럼 써내려간다. 1부 생각이라는 장에서 독서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생각, 경험 등을 나누면서 독서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 또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작가의 경험을 공개하면서 독서 홍보가 또는 독서 전도사로서의 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그저 부담감이 아니라 자기 독서력을 나누면서 말이다. 2부. 저는 책이 대단히 재미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141페이지 이런 얘기 나와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행복은 빈도. 자주 그가 뭘 하냐.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가 하나 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 하고 있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국과 독서입니다. 잘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2부에 시내 21 이다희 기자와 나는 독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줄거리 쓰기의 중요성, 줄거리 쓰기를 통해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능력을 통해 독서 평론가가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줄거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복귀하고 그 구성과 구조를 파악해내는, 저희도 아이들 독서 스쿨에 이 줄거리 쓰기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부 목록에서는 이동준 작가 추천한 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독특한 이분의 독서 여기 있는데 제가 안 읽은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꼭 읽으십시오.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어제 읽은 책입니다. 땡크 최경주. 최경주. 이것도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봤습니다만, 최경주 씨의 골프를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타이거 우즈가 한국 욕을 잘한대요. 왜 있잖아요. 알죠? 개 최경주가 미국 사람들이 땡크 또는 KJ라고 그러는데 경주니까 굿모닝 KJ 개. 또 그랬더니 타이거 너 그런 나쁜 말 쓰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싫어해 그랬더니 정말 개 예. 이 타이거 우즈가 스탠퍼드 대학 시절 한국 친구들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런 인상이. 아버지는 언제나 현역이다. 최경주. 사람들이 간혹 나의 얼굴이 제가 최경주 닮았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친근하기까지 한 한국 골프 영웅이다. 전라남도 완도의 섬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드는 골프 선수가 되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미국 PGA 대회에서 8번이나 우승했고 일본, 한국 그 외 많은 대회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승과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의 근성, 그래서 땡크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경주 선수. 소위 흑수저에서 입지전적인 노력으로 일궈낸 그의 골프 인생의 성공은 많은 골프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책 전체는 최경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골프 연습생, 프로 생활, 일본, 미국 등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을 롤러코스터만큼이나 기막힌 인생의 연속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최경주 선수는 그가 말하기를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고 결국은 그의 아내와 온 가족 그리고 그를 후원해준 모든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의 부와 명성도 자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는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의 아내 덕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신앙인다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어 골프 선수로서만 아니라 모범적인 가장이요 골프를 통해 국위사냥까지 한 의미 있는 인생담이었다. 잘 모르는 골프 용어를 설명해 놓았다.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최경주 인생에서 이입이 되어 내가 골프 선수가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감정이입이 된 거죠. 비슷하다고 하니까 골프 치는 분들, 선수가 되고 싶은 분들 필독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나 같은 사람도 한 번쯤 읽어서 골프 문화와 골프의 맛을 잠시라도 맛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7권 정리했습니다. 좀 길었죠? 여러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연습 꼭 시작해 보십시오. 얇은 책도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동화책도 좋고 시집도 좋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독서가 뭔지 알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독서의 능력 또는 독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